안녕하세요. 소방설비 기사 왜 준비하시나요? 다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더 나은 직장, 더 안정적인 미래, 아니면 그냥 뭔가 해내고 싶은 마음. 그 이유를 잊지 마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를 떠올리시면 다시 펜 잡을 힘이 생길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고 계세요. 반이 아니라 그 이상 오셨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죠. 주변에 같이 준비한 사람 없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이 화면 너머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같은 길 걷고 계신 분들이에요. 같은 문제 풀고 같은 개념 때문에 머리 싸매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함께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21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나 조건에 따라 각 단계를 차례로 진행시키는 제어예요.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문제의 표현 자체가 시퀀스 제어의 정의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프로세스 제어는 온도나 압력 같은 공정량을 목표값에 맞추는 제어고요. 서보 제어는 위치나 방위를 따라가게 만드는 제어예요.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따르는 제어라서 셋 다 시퀀스 제어랑은 결이 달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소방 설비에서는 스프링클러 작동 순서라든지 방화문이 차례로 닫히는 것 이런 게 다 시퀀스 제어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순서 지켜야죠.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시퀀스는 급식판처럼 한 줄로 착착 순서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 키워드는 시퀀스 제어예요. 급식 줄 서듯이 정해진 순서대로 한 단계씩 착착 진행하는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순차 진행이에요. 신호등이 빨강에서 노랑, 초록 순서를 절대 안 어기고 넘어가는 것처럼 진행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3위는 제어 방식 구분이에요. 프로세스, 서보, 프로그램, 시퀀스 이 네 가지 별명을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문구부터 확인하고요. 그다음 순차 진행 개념이랑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제어 방식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시퀀스 제어를 고르시면 돼요. 22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SCR은 한번 도통, 그러니까 켜지고 나면 게이트가 제어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게이트를 아무리 만져도 안 꺼지고요. 양극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낮추거나 양극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어서 역방향으로 만들어야 차단이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게이트 전류를 차단하거나 게이트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주는 보기들은 게이트로 끄려는 시도인데 SCR은 도통 중에는 게이트가 안 통해요. 양극 전압을 더 높이는 건 오히려 더 세게 켜는 방향이라 차단이랑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렇게 게이트로 못 끄는 성질 때문에 SCR을 끄는 전용 회로를 따로 설계하는데 이걸 전류 차단 회로라고 불러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게이트는 고집불통 사춘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요. 끄려면 양극 전압을 마이너스로 확 뒤집어야 꺼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게이트 제어력 상실이에요. 한번 불붙은 라이터처럼 SCR도 도통하고 나면 게이트를 만져도 소용이 없어요. 2위는 양극전압 반전이에요.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듯 양극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어야 SCR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3위는 유지전류예요. 전류가 너무 적어지면 촛불이 저절로 꺼지듯 유지전류 이하로 낮춰도 SCR이 꺼져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SCR이 이미 도통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요. 게이트 제어력 상실이라는 성질 때문에 게이트 조작 보기들은 지우고 양극전압 반전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23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위쪽 경로는 5옴 더하기 10옴이니까 15옴이고요. 아래쪽 경로도 5옴 더하기 10옴이라서 똑같이 15옴이에요. 완전히 대칭이다 보니까 가운데 10옴짜리 저항에는 전위차가 없어서 전류가 아예 안 흘러요. 이런 걸 평형 브리지라고 해요. 그러면 가운데 10옴은 없는 셈 치고 15옴이랑 15옴을 병렬로 계산하면 7.5옴이 나와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가운데 10옴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다 더하거나 잘못 병렬 계산을 하면 5옴이나 15옴, 30옴 같은 오답이 나와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런 형태를 휘트스톤 브리지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항의 비율이 같으면, 그러니까 평형이면 언제나 중간 저항은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좌우 팔이 쌍둥이다. 5 더하기 10은 5 더하기 10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15은 투명인간 취급. 둘이 15 대 15로 병렬 묶으면 7.5. 짝짝꿍이에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평형 브릿지예요. 시소 양쪽 무게가 같으면 가운데가 안 움직이듯이 좌우 경로 저항이 같으면 가운데엔 전류가 안 흘러요. 2위는 좌우 경로 비교예요. 위쪽 팔 5 더하기 10이랑 아래쪽 팔 5 더하기 10이 쌍둥이인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3위는 병렬 계산이에요. 쌍둥이 경로 두 개를 병렬로 묶어서 15옴이랑 15옴의 병렬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좌우 경로 비교로 5 더하기 10은 15, 5 더하기 10도 15라는 걸 확인하고요. 같으니까 평형 브릿지로 판단해서 가운데 15옴은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15옴과 15옴의 병렬 계산으로 7.5옴을 도출하시면 돼요.
24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60Hz니까 주기는 60분의 1초예요. 한 바퀴,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이 이 주기 시간에 딱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은 전체의 12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 비율만큼 시간을 떼어내면 720분의 1초가 나와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2파이 대신 다른 값으로 나누는 계산 실수를 하면 60분의 1, 180분의 1, 360분의 1 같은 오답이 나와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위상각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한 바퀴 2파이가 한 주기 TT와 같다는 비례식만 기억하면 절대 안 헷갈려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한 바퀴 뺑 도는데 TT초. 6분의 파이는 그중에서 12조각 중 한 조각이니까 T를 12로 나누면 720분의 1초 이렇게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주기 TT예요.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시간처럼 파형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60분의 1초예요. 2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것처럼 2파이는 파형이 딱 한 바퀴 다 돈 각도예요. 3위는 비례식 세우기예요.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듯 전체 각도와 전체 시간에서 내가 원하는 조각만큼의 비율로 시간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주기 t 60분의 1초를 계산하고요. 전체 각도 2파이 라디안과 6분의 파이의 비율이 1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 비례식을 세워서 t의 12분의 1을 곱하면 720분의 1초가 나와요. 25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그러니까 2차 쪽에 저항을 넣어서 조정하면 토크와 슬립의 관계 그래프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요. 이걸 비례추이라고 부르고요. 이 원리로 기동 전류는 줄이고 기동 토크는 키우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전자유도 작용이나 플레밍의 법칙은 전동기가 도는 기본 원리고요. 게르게스 현상은 3상 중에 한 쌍이 끊어졌을 때 이상하게 저속으로 도는 고장 현상이라서 2차 저항 제어랑 관계가 없어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비례추이는 2차 저항을 바꿔도 최대 토크 값 자체는 그대로고요.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 지점만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2차 저항을 쭉쭉 늘렸다 줄였다 하면 토크 그래프가 스르륵 옆으로 이사 가는 게 바로 비례추이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비례추이예요. 이삿짐 트럭이 짐을 통째로 옆집으로 옮기듯 토크 슬립 곡선 모양은 그대로 두고 위치만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2위는 2차 저항이에요. 회전자 쪽에 다이얼처럼 끼워 넣는 저항인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토크 곡선을 이동시켜요. 3위는 기동 토크 확보예요. 무거운 짐을 처음 들 때 힘을 더 쓰듯 기동하는 순간에 큰 토크를 내려고 2차 저항을 크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2차 저항으로 제어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요. 2차 저항을 조절하면 토크 곡선이 이동하는 원리를 연결한 다음 비례추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26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전류원이 2A를 강제로 흘려주기 때문에 ohm의 법칙,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각 저항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V1은 2의 3을 곱해서 6V, V2는 2의 5를 곱해서 10V, V3는 2의 7을 곱해서 14V가 나오고요. 직렬이니까 이 셋을 다 더하면 단자전압 V0는 30V가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전류가 2A로 일정하다는 걸 놓치고 저항값을 전압으로 착각하거나 잘못 더하면 10 5, 7, 22 같은 오답이 나와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전류원 회로에서는 전압원이랑 반대로 전류가 모든 저항에서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각 저항의 전압은 V는 IR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전류 2A가 3옴, 5옴, 7옴 앞에서 곱하기 6, 10, 14 나오고 다 더하면 30 짜잔이에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전류원이에요. 고집 센 수도꼭지처럼 저항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2A만 흘려보내요. 2위는 ohm의 법칙, V는 IR이에요. 저항마다 정해진 통행료를 매기듯 전류 2A가 저항을 지날 때마다 전압이 매겨져요. 3위는 직렬 전압 합산이에요.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며 높이를 더하듯 직렬 저항들의 전압을 다 더하면 전체 단자 전압이 나와요. 이렇게 풀어요. 전류원이라서 2A가 고정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각 저항에 ohm의 법칙을 적용해서 60, 14V를 계산한 다음 직렬 전압 합산으로 30V를 도출하시면 돼요. 27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길이, 질량, 시간이라는 세 가지 기본 단위만으로 다른 물리량, 그러니까 힘이나 속도 같은 걸 유도해서 구하는 방법이 바로 절대 측정의 정의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직접 측정은 자나 저울처럼 표준기랑 바로 비교하는 거고요. 간접 측정은 관련된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비교 측정은 표준량이랑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이라서 절대 측정이랑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절대 측정은 기본량, 그러니까 길이, 질량, 시간으로 유도한다는 키워드만 기억하면 다른 측정법이랑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길이, 질량, 시간, 삼총사만 데려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셋만 있으면 절대 측정이에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기본량, 길이, 질량, 시간이에요.
레고 블록 세 종류만으로 뭐든 조립하듯 이 세 가지 기본 단위만으로 다른 분리량을 만들어내요. 2위는 유도 측정이에요. 레시피대로 재료를 조합해서 요리를 만들듯 기본량을 공식에 넣어서 원하는 측정량을 유도해요. 3위는 다른 측정법과 구분이에요.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이라는 사촌들이랑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기본량, 길이, 질량, 시간을 측정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요. 유도 측정 방식이라는 걸 파악한 다음 다른 측정법과 구분해서 절대 측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28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이 문제는 양호한 정류 방법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정류를 좋게 하려면 오히려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해요. 이걸 저항 정류라고 하는데요. 접촉 저항을 적게 하면 오히려 정류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보상권선이나 보극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줄이는 것. 이건 다 실제로 정류를 개선하는 정석적인 방법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정류 개선 방법을 정리하면요. 보극 설치하고 보상권 선 쓰고 브러쉬 접촉 저항은 크게, 리액턴스 전압,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작게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접촉 저항만 방향이 반대라는 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다 작게 작게 해야 하는데 브러쉬 접촉 저항만 삐딱하게 크게, 혼자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보급과 보상권선이에요. 자석 보디가드를 세워놓듯 전기자 반작용을 막아주는 정석적인 정류 개선 장치예요. 2위는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살살 밟듯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작게 해서 급격한 전류 변화를 줄여요. 3위는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예외예요. 다른 색과 달리 얘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브러쉬 접촉 저항은 오히려 크게 해야 정류가 좋아져요. 이렇게 풀어요. 보급과 보상권선 보기는 정석적인 개선법이라 지우고요.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는 보기도 맞는 방법이라 지운 다음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예외 규칙을 떠올려서 접촉 저항을 적게 한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29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그림은 엔드게이트 모양인데요. 반원에 직선을 붙인 방패 모양이에요. 여기에 출력 쪽에 작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엔드에 부정이 붙으면 낸드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동그라미가 없으면 그냥 엔드고요. 게이트 몸통이 곡선형이면 오어나 노어 계열인데 이 도형은 엔드형 몸통이니까 오어나 노어는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출력에 붙은 작은 동그라미, 버블은 항상 반전, 그러니까 낫을 뜻해요. 오어 몸통의 동그라미면 노어, 엔드 몸통의 동그라미면 낸드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엔드 몸에 땡땡이 반전 단추가 쏙 눌렀더니 낸드로 삐뽀삐뽀 변신하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엔드 몸통 모양이에요. 반원에 직선을 붙인 방패 모양. 이게 엔드 계열 게이트의 몸통 생김새예요. 2위는 출력 버블 동그라미예요. 도장을 꽝 찍듯 출력에 작은 동그라미가 붙으면 결과를 반대로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3위는 반전 규칙이에요. 오어 몸통의 동그라미면 노어, 엔드 몸통의 동그라미면 낸드. 이 규칙만 알면 끝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게이트가 엔드 몸통 모양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출력에 버블, 동그라미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반전 규칙을 적용해서 낸드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30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가우스 정리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이랑 그 안에 있는 전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에요. 대칭적인 전하 분포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표준적으로 쓰는 정리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자개의 세기는 앙페르의 법칙으로 구하고요. 전하 사이의 힘은 쿨롱의 법칙, 전위는 전개를 적분해서 별도로 구하는 값이라서 가우스 정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가우스는 전개, 앙페르는 자개 이렇게 짝지어서 외우면 전자기학 초반 문제에서 안 헷갈려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우스 아저씨는 전개 전문 탐정이에요. 폐곡면을 열어보면 바로 전개의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가우스 정리예요. 회곡면이라는 투명 상자를 씌워서 상자를 통과하는 전기력선 개수로 안쪽 전하량을 알아내는 법칙이에요. 2위는 전개의 세기예요. 전하 주변에 퍼지는 힘의 세기, 이게 가우스 정리로 바로 구해지는 결과값이에요. 3위는 앙페르 법칙과 구분이에요. 가우스는 전개 담당, 앙페르는 자개 담당으로 짝을 지어 구분하는 게 헷갈리지 않는 요령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가우스 정리가 무엇을 다루는 법칙인지 확인하고요. 전개의 세기랑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걸 파악한 다음 앙페르 법칙과 구분해서 자개 보기는 지우시면 돼요. 31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포텐쇼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계는 전부 위치, 그러니까 변위가 바뀌면 저항비나 유도 전압이 바뀌어서 전압 출력이 변하는 변위 센서예요. 측온 저항체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이 바뀌는 온도 센서라서 변위랑은 관련이 없어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나머지 3개는 이름부터 변위를 재는 장치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요. 측온 저항만 온도 담당이라는 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변환 요소는 무엇을 재는가로 그룹을 나눠서 외우면 좋은데요. 변위 그룹은
포텐시오미터, 차동 변압기, 전이차계고 온도 그룹은 측온 저항체랑 열전대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포텐시오미터, 차동 변압기, 전이차계는 변이 삼형제인데 측온 저항은 온도 반에서 잘못 온 전학생이에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변이 센서 그룹이에요. 포텐시오미터, 차동 변압기, 전이차계. 이 셋은 위치가 바뀌면 전압도 바뀌는 삼형제예요. 2위는 측온 저항체예요. 온도가 바뀌면 저항값이 바뀌는 센서로 변이가 아니라 온도 담당이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방인이에요. 3위는 변환 요소 분류예요. 무엇을 재는가, 변이인지 온도인지로 먼저 그룹을 나눠서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변환 요소 분류 기준으로 변이 담당인지 온도 담당인지 나누고요. 변이 센서 그룹 3개를 먼저 지운 다음 남은 측온 저항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32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열전대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부에 온도차가 생기면 그 차이에 비례하는 기전력, 그러니까 전압이 발생하는 제베크 효과를 이용한 소자예요. 온도를 전압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소자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광전기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고요. 측온저항체는 온도를 저항으로 바꾸는 거지 전압이 아니에요. 차동변압기는 변이를 전압으로 바꾸는 소자라서 온도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측온저항체랑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항체는 저항값이 바뀌는 거고 열전대는 전압, 기전력이 직접 발생한다는 차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두 금속이 악수 접합을 하면 온도차만큼 찌릿 기전력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열전대의 하이파이브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열전대예요. 두 금속을 붙여서 접합하면 온도차만큼 전압, 기전력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소자예요. 2위는 제베크 효과예요. 마찰로 정전기가 생기듯 서로 다른 금속의 온도차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3위는 측온 저항체와 구분이에요. 저항체는 저항값이 바뀌고 열전대는 전압이 직접 생긴다는 차이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요. 제베크 효과 원리로 열전대를 떠올린 다음 측온 저항체와 구분해서 저항 보기는 지우시면 돼요. 33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값이에요. 반파 정류파는 시료값이 최대값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파고율이 최대값을 그 절반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정연파의 파고율은 루트 2, 약 1.414고요. 전파 정류파도 정연파랑 똑같이 루트 2예요. 톱니파는 파고율이 루트 3 정도라서 각각 2랑은 달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파고율이 클수록 순간 최대값이 시료값보다 훨씬 뾰족하게 크다는 뜻인데요. 반파 정류파는 절반이 뚝 잘려나가서 시료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파고율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반파 정류파는 파형을 반뚝 잘라먹어서 시료값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파고율이 2배로 뿅 커지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파고율 공식이에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값인데 파형이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2위는 반파 정류파예요. 사과를 반으로 뚝 잘라 먹듯 파형의 절반이 사라져서 시료값이 확 작아져요. 3위는 시료값 비교예요. 다른 파형들 정연파는 루트 2, 톱니파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반파 정류파만 2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파고율 공식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을 떠올리고요. 반파 정류파는 시료값이 최대값의 절반이라는 걸 계산한 다음 시료값 비교로 파고율이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34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그림에 있는 점 표시를 보면요. 두 코일이 서로 자속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걸 차동 또는 가극성이 아니라 감극성이라고 하는데요. 합성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에서 상호 인덕턴스의 2배를 빼는 L1 더하기 L2-EM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점 표시가 자속을 더하는 방향이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EM이 되는데 이 회로는 반대 방향이라서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해요. M을 한 배만 빼거나 더하는 보기는 개수 자체가 틀린 거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직렬 결합 회로는 항상 가극성일 때는 더하기 EM, 감극성일 때는 빼기 EM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개수는 반드시 EM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두 코일이 돌리고 싸운다. 그래서 자속이 서로 깎아먹어서 L1 더하기 L2 빼기 EM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점 표시예요. 코일 옆에 찍힌 점은 감긴 방향, 그러니까 극성을 알려주는 표시인데 이 방향을 확인하는 게 첫 단추예요. 2위는 가극성, 더하기 EM이에요. 두 코일이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보태면 자속이 더해지는 경우예요. 3위는 감극성, 빼기 EM이에요. 두 코일이 등을 돌리고 서로 자속을 깎아먹으면 감극성인데 이 문제가 바로 이 경우예요. 이렇게 풀어요. 코일의 점 표시 위치부터 확인하고요. 전류 방향 기준으로 가극성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 반대 방향이니까 감극성을 적용해서 L1 더하기 L2 빼기 EM을 고르시면 돼요.
35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다이오드 4개로 만든 브릿지 정류회로에서는요. 각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이 변압기 2차 전압의 최대값이랑 같아요. 2차 시료 전압이 20V니까 최대값은 20에 루트 1을 곱한 값, 그러니까 20 루트 2V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2배로 계산해서 40이나 40 루트 2가 나오는 건 다이오드 2개짜리 센터탭 방식의 공식이에요. 브릿지 방식이랑 착각하면 안 돼요. 시료값 20을 그냥 쓰는 것도 최대값으로 바꾸는 걸 빠뜨린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브리지 정류회로는 최대 역전압이 최대값이랑 같고요. 센터탭 정류회로는 최대값의 2배라는 공식 차이를 표로 정리해서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다이오드 4개가 사이좋게 나눠 맡아서 혼자 2배로 안 뒤집었어요. 딱 루트 2배 20 루트 2만 견디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브릿지 정류회로예요. 다이오드 4개가 한 팀으로 역할을 나눠 맞는 정류 방식이에요. 2위는 최대 역전압이에요. 다이오드가 견뎌야 하는 최대 부담값인데 브릿지는 4개가 나눠 맡아서 딱 최대값만 견디면 돼요. 3위는 센터탭 방식과 구분이에요. 다이오드 2개만 쓰는 센터탭 방식은 혼자 2배를 견뎌야 해서 이 문제랑은 공식이 달라요. 이렇게 풀어요. 회로가 브릿지 정류회로 다이오드 4개짜리인지 확인하고요. 센터탭 방식과 구분해서 2배 공식은 지운 다음 최대 역전압은 최대값이라는 공식으로 20 루트 1을 계산하시면 돼요. 36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구형파처럼 뾰족하게 꺾인 비정연파는요. 포리의 급수로 전개하면 기본파랑 무수히 많은 고조파, 3배파, 5배파, 7배파 이런 것들의 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주파수 성분이 무한히 많은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나머지 보기들은 성분이 없다, 직류뿐이다, 교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구형파의 실제 성질이랑 정반대되는 설명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각진 파형일수록 고조파 성분이 더 풍부해지는데요. 이 원리 때문에 스위칭 회로의 구형파 신호가 전자파 잡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구형파는 모서리가 뾰족뾰족 각져서 그걸 만들려고 고조파 친구들을 무한 소환해요. 주파수 성분이 때로 등장하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포리의 급수예요. 울퉁불퉁한 파형도 여러 개의 매끈한 정연파를 겹쳐 쌓으면 만들 수 있다는 원리예요. 2위는 고조파 성분이에요. 기본음 위에 얹히는 배음들처럼 3배, 5배, 7배 주파수의 파동들이에요. 3위는 구형파의 각진 모양이에요. 네모난 파형의 뾰족한 모서리를 만들려면 고조파가 무한히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구형파의 각진 모양을 떠올리고요. 포리의 급수로 파형을 분해하는 원리를 연결한 다음 각진 모양을 만들려면 고조파 성분이 무한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37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그 안쪽이 조절부, 연산하는 부분이랑 조작부, 실제로 구동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게 정의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제어 대상은 제어를 받는 설비 그 자체고요. 피드백 요소는 출력을 검출해서 되돌리는 부분, 기준 입력 요소는 목표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각각 역할이 달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자동 제어의 5요소, 그러니까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 검출부 중에서 조절부랑 조작부를 합친 게 제어 요소라는 조합만 따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조절부랑 조작부가 손잡고 팀을 결성하면 이름하여 제어 요소 듀오가 탄생하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조절부예요. 비교하고 계산하는 두뇌 역할인데 목표랑 현재 상태의 차이를 판단해요. 2위는 조작부예요. 두뇌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손발처럼 움직이는 실행 담당이에요. 3위는 자동 제어의 5요소예요. 기준 입력,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 검출부 중에서 이 문제는 딱 2개만 묶은 조합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조절부랑 조작부가 함께 언급됐는지 확인하고요. 자동 제어의 5요소표에서 이 조합의 이름을 찾은 다음 제어 요소라는 명칭으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38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그림처럼 전력계 하나가 A, B 두 선 간에 걸린 특수한 결선에서 대칭인 삼상 평형부하일 때 지시값 W랑 각 상전류, 선간전압의 관계식을 세우면요. C상전류는 EW를 루트 3위로 나눈 값으로 정리가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분자나 분모의 개수를 3W나 W 루트 이렇게 다르게 쓰면 이 결선의 실제 전력이랑 전류 관계식이랑 안 맞는 오답이 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런 특수 결선이나 지시값 문제는 유도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EW 나누기 루트 3이 이 공식 자체를 결과값으로 통째로 암기해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전력계 하나가 몰래 두 선 사이에서 훔쳐본 값이 W예요. 그걸로 C상 전류를 캐내면 EW 나누기 루트 3이 이렇게 땡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이전역해법 특수 결선이에요. 전력계 하나를 두 선 사이에 몰래 끼워서 값을 읽어내는 특수한 배치예요. 2위는 대칭 삼상 평형보화예요.
세 저항이 삼형제처럼 똑같이 생겨서 계산이 단순해지는 조건이에요. 3위는 공식 통함기예요. 유도 과정이 길어서 실전에서는 이 결과 공식을 통째로 외워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이전역계법 특수결선 구조인지 확인하고요. 대칭 3상 평형부하 조건을 적용한 다음 공식 통함기로 바로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39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구리선 자체가 가진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발열이 생기는데요. 이 손실을 권선의 재료인 구리, 한자로 동에서 따서 동손이라고 불러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철소는 철심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손을 합친 거고요. 유전체소는 절연물에서 생기는 손실이라서 권선 저항이랑은 무관해요. 저항손은 정식 용어가 아니라 동손을 풀어서 쓴 함정복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동손은 부하, 그러니까 전류에 따라 커지는 부하손의 대표격이고요. 철소는 전류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무부하손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구리선 아저씨가 전류한테 발목 잡혀서 열을 낸다고? 동손, 구리라서 동손인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권선 저항이에요. 전선, 구리선 자체가 가진 저항인데 전류가 지나갈 때 저항 때문에 열이 나요. 2위는 동손 I제곱 말손이에요. 구리에서 저항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라서 동손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3위는 철손과 구분이에요. 철심에서 생기는 철손과 달리 동손은 전류, 부하가 클수록 커지는 부하손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권선 저항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요. 구리 재질과 연결해서 동손을 떠올린 다음 철손과 구분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40번 문제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SCR은 게이트 신호로 턴온, 그러니까 트리거만 시키는 소자예요. 일단 도통이 되고 나면요. 게이트 전류를 아무리 바꿔도 양극 전류에는 영향을 못 줘요. 양극 전류는 외부 회로, 부하랑 전원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10A를 유지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게이트 전류랑 양극 전류가 비례한다고 착각하면 20A, 4배로 착각하면 40A 같은 오답이 나오고요. 게이트를 건드리면 꺼진다고 착각하면 0A로 잘못 고르게 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게이트는 방아쇠, 트리거 역할만 하고 총알의 세기, 그러니까 양극 전류의 크기는 게이트가 아니라 회로가 정한다는 비유로 기억하면 SCR 관련 문제 전반에 잘 적용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게이트는 방아쇠일 뿐이에요. 한번 탕 쏘고 나면 총알, 양극 전류는 이미 발사돼서 그대로 10A 쭉 가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1위는 게이트는 트리거예요. 총의 방아쇠처럼 게이트는 SCR을 켜는 신호만 줄 뿐이에요. 2위는 레칭, 도통 유지예요. 한번 발사되면 총알이 이미 나간 것처럼 한번 켜진 SCR은 게이트랑 상관없이 도통을 유지해요. 3위는 양극전류는 외부 회로 결정이에요. 총알의 세기는 화약, 회로가 정하듯 양극전류의 크기는 게이트가 아니라 부하랑 전원이 정해요. 이렇게 풀어요. SCR이 이미 레칭, 도통 유지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요. 게이트는 트리거 역할만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다음 양극전류는 외부 회로가 결정하니까 그대로 10A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소방전기 일반 21번부터 40번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계산 문제도 있고 개념 암기 문제도 있어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온 암기법들 한 번씩 소리내서 따라해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문제로 또 만나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합격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든다.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그 꾸준함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